네, 전자상거래 재고조차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5-3의 B2C 서비스 모델의 서비스 사업 모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B2C 서비스 사업 모델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이제 소비자 전자상거래에서 물건이 아닌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비스 사업이라고 한다면 소비자를 상대로 어떤 걸 서비스 해주는 그런 분야가 되는데, 사실상 디지털 콘텐츠라는 것이 더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지금 스마트폰으로 PC에서 이렇게 게임을 하고 만화를 보고 영화도 보고 하는 그것들이 다 이제 디지털 콘텐츠거든요. 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가 거의 이 서비스 사업 비즈니스 모델의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상황을 좀 보면은, 그래서 구독 경제 기반으로 넷플릭스, 그리고 케이블 채널, 그렇죠? TV 채널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 바이오 렌트 모델, 이건 이제 사든지 아니면 구매하든지 아니면 빌려봐라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광고, 음악 스트리밍이요. 예, 듣는 거죠. 한국에도 이거 많이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스페셜티, 스마트 TV, 네, 스마트 TV, 그리고 스트리밍. 이쪽은 이제 이쪽은 콘텐츠 CP라고 그러죠. 콘텐츠 프로바이더를 얘기하고요. 요건 이제 유통하는 기기를 얘기합니다. 유통기기들이죠. TV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계들이 있죠. 기기들, 이제, 그리고 콘솔, 그리고, TV, OS 플랫폼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콘텐츠 산업은 정말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 사업 모델의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게 틀리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B2C 서비스 사업 모델이라는 건 뭐냐? 보유 중인 DB로부터 비실물인 정보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정보를 유용한 소비자들이 돈을 내고라도 사볼 만한 그런 정보 데이터를 가진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죠.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소비자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또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B2C 서비스 사업 모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전문 정보와 일반 정보. 전문 정보는 학술, 문헌, 법률, 판례, 과학, 기술, 지적재산권, 산업, 경제, 금융 분야 굉장히 많은데, 우리 지금 중앙도서관에 다 학술, 문헌, 웹DB가 다 있죠. 그걸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학위 논문 이런 거 보려면 어떻게 했죠? 도서관에 가서, 특히 이제 전부 다 보려면 대학 도서관에 이제 없으면 서울에 있는 중앙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같은 데 가면 이제 전국에서 모두 박사학위 받은 사람, 석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학교를 통해서 납본된 그런 학위 논문들이 다 있죠. 그걸 가서 이제 빌려서 봤죠. 근데 지금은 거기 국회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죠. 각 중앙도서관에 이제 전부 다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나라 학위 논문은 물론이고 세계 각 대학, 그리고 또 각 학술지에서 발표된 그런 학술 논문들을 다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서비스 사업 모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전문 정보 서비스 사업 모델이죠. 요즘은 판례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법조인들도 뭐 가서 책을 뒤져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일반 정보라고 한다면 기상, 스포츠, 쇼핑, 여행,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관한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서비스 사업 모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앞에서 이제 B2C 전자상거래 사업 서비스 모델은 콘텐츠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또 우리 교재에서 그 설명하고 있는 내용도 다 이 어떤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콘텐츠란 또 뭐냐 이렇게 또 생각해 보죠. 콘텐츠라는 것은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이다 그랬어요. 각종 정보나 내용물.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콘텐츠라고 하죠. 콘텐츠라고. 그런데 통상 콘텐츠라고 한다면 이제 광범위한 그런 거지만은 실제는 우리 소비자들이 바로바로 소비할 수 있는 그 콘텐츠들을 콘텐츠 산업의 그 내용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콘텐츠란 말 자체가 그 내용물에 대한 어떤 광범위한 그런 이제 개념인데 이러한 콘텐츠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서비스 사업 모델이다. 그렇게 뭐 B2C 서비스 사업 모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2019년 기준인데요. 매출이 한 125조에 달한다고 그래요. 뭐 대단하죠. 수출도 100억 불 이상 되고요. 종사자가 한 66만 명. 그리고 매년 연평균 이렇게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성장 산업이죠. 그래서 이 콘텐츠 산업에서 사실은 이제 새로운 그런 상장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그 콘텐츠 산업의 분야별 매출 규모를 보면 가장 큰 것이 역시나 뭐 지식 정보나 만화, 게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죠. 뭐 캐릭터 산업도 굉장히 이제 높고요. 음악이 이제 거의 가장 점유율은 이제 지식 정보 다음으로 높네요. 그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산업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 이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컨텐츠가 어떻게 유통되는지 그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표가 되겠습니다. 컨텐츠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죠?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야 된다. 데이터베이스. 네. 이런 이제 컨텐츠를 가진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이 서버를 통해서 스마트폰이나 PC나 뭐 키오스크나 스마트 TV를 통해서 유통이 되는 것이죠. 소비자들이 이 단말 장치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구독하거나 아니면 그냥 사서 매입하거나 하는 것이 이 콘텐츠가 유통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이 백업해주는 그런 CRM 정보 시스템들이 여기에 이제 받쳐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앞에서 봤다시피 콘텐츠 산업, 서비스 산업, 서비스의 사업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을 해서 뭐 다운로드를 받게 한다든지 스트리밍을 시청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로 이 유통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컨텐츠 비즈니스라는 건 어떻죠?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죠. 여기서 스트리밍 하거나 다운로드를 받더라도 이것이 없어진다? 전혀 없어지지가 않죠.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한번
이게 만들어 놓으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전혀 이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즉 돈을 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콘텐츠 산업, 서비스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전망이 밝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다. 그렇게 비즈니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콘텐츠 산업 중에서 이러닝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이러닝은 공부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공부하는 건데, 국내 이러닝 사업에 앞서 이 인터넷 서비스 사업에서는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크게 얘기됩니다. 온라인 게임하고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교육시장의 이러닝.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교육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지금 하고요. 뒷부분에 가서 또 게임 같은 건 살펴보겠습니다. 이러닝은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와서 이렇게 공부하던 것을, 오프라인에서 공부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옮겨서 우리가 PC나 스마트폰에서 강의를 듣고 책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인터넷 세상이 되기 전에는 사실 꼭 학교에를 가야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런 오프라인의 교육 공간이 온라인으로 확장된 개념이고, 특히 가정과 사회 일반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아무 때나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그것이 바로 이러닝 비즈니스의, 이러닝 사업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러닝은 사실 지금 여러분이 온라인 학습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온라인 학습이 이러닝인 것이죠. 근데 이 이러닝은 사실은 나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전면적으로 모두가 이러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교육을 혁신하는 그런 대단히 큰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닝의 장단점을 보죠. 이러닝의 장점을 먼저 보면 자기주도적 학습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이미 중고등학교 때도 자기주도 학습 그런 말을 들어봤을 건데, 과거 같으면 어떻습니까? 혼자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독학한다는 그런 거 아니면 혼자 공부한다는 건데, 과거에는 혼자 공부한다는 것이 뭐였습니까? 책 하나 놓고 그걸로,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학교 때 전부 책 보면서 그렇게 책을 뚫어다니다 보고, 심지어 책을 공부를 하고 나서 다 외우고 나서 그걸 불을 질러서 가루를 마셨다,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도 있죠. 그때는 이제 이게 한번 책으로 인쇄된 것이 아니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학을 하기가 무진 힘들었죠. 여러 개의 학습을 동시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누군가 가르쳐 주기도 어려운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미 만들어진 강사의, 교사의, 선생님의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에서 무한대로 이것이 이제 학생들한테, 학습자들한테 제공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왔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교육 비용도 굉장히 절감이 되고요. 또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교수의 강의를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어서 더 많이 학습 효과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그러한 것들은 인터넷 강의에서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학습을 한 건데, 이것이 바로 이러닝 컨텐츠의 덕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다라고 해요. 직접적인 교육에 비해서 직접 교사로부터 실제 학습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 같은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또 교사가 학습자를 통제하기도 어렵고, 또 학생들도
이제 교사한테 뭐 설명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바로바로 그 질문을 하고 할 텐데, 그런 이제 의사소통이 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닝의 효과는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이러닝은 이제 여러 가지 쓰이는 분야가 교양 강좌라든지 학위 취득, 또 자격 시험, 뭐 승진 시험, 이게 그러니까 이 이러닝은 기존에 그 학원에 가서, 물론 지금도 학원을 많이 갑니다만은 학원을 갈 수 없는 그 지리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데 있는 그 학습자들한테도 좋은 그런 이제 학습 도구를 제공해 주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닝의 진화죠. 처음에는 스마트 러닝에서 어떤 그 자기 주도적인 또 그 교수와 학습자 간의 그 상호작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점점 이 트레이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요가를 배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가를 한번 저기 그 요가 강사한테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잘 기억도 안 나오고 그러죠. 근데 집에서 혼자 할 때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D 기술이나 뭐 AR, VR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은 정말 자기가 굳이 뭐 요가 학원에 요가하는 배우는데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혼자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이 트레이닝으로 이게 바뀌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에듀테크라고 해서 에듀테크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새로운 그런 이제 그 콘텐츠로 만들어져서 제공돼 가지고, 이것이 또 뭐 빅데이터와 또 혼합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 발전된 그런 이제 융합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 뭐 무크 공개 수업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도 꼭 교수한테 이걸 듣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 한 것도 무료로 그냥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른 미국 대학이나 뭐 외국 대학에서 하는 강의들도 인터넷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닝은 정말 이 교육이라는 분야에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북, 전자책입니다. 전자책을 여러분들 얼마나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출판 콘텐츠죠. 출판 콘텐츠를 컴퓨터, 휴대폰, 전자사전이나 전용 단말기에서 볼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여기 교보문고인데, 교보문고에도 보면은 이걸 책을 기존 전통적으로 책도 팔기는 하죠. 근데 오디오북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디오북도 오디오를 말로 이게 소설을 이게 읽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이북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 걸, 분야별로 제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보에서도 책도 살 수 있지만 이러한 이제 그 이북 상태로 많은 그 출판물을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됐죠. 그래서 이 전자책은 그 분량도 많고 또 이렇게 읽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조그맣게 하면. 그래서 이제 단말기를 사용을 하는데, 그 일반적인 단말기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용 단말기, 범용이나 전용 단말기를 사용하는데, 이게 뭐죠? 그 지금 킨들이라고 이게 이제 아마존에서 만든 도구 아닙니까? 이걸 책을 이렇게 이 킨들이라는 그 전자책을 가지고 구독을 해서 얼마 동안 이게 이제 볼 수 있다, 책을 읽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네. 지금 더 많이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사실 다 이거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자책 하나만 해도 뭐 하루 종일 뭐 설명을 기술적인 까지 하려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이 전자상거래 배우는 것은 이러한 콘텐츠까지 또 기술적인 분야까지 이제 개론적으로만 보는 것이지, 이거 하나하나를 전부 깊이 있게 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설명을 마칠 수밖에 없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 교수들도 이 많은 분야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또 큰 어떤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교수가 설명을 해주는데 한계가 있고 이걸 또 다 아는 교수도 없죠. 전부 교수님들의 전공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설명이 뭐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좀 양해를 하시고 더 깊이 있게 알아본다 하려면 여러분들이 더 다른 책을 보거나 또 그 다른 그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란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콘텐츠 서비스 사업 모델로 이 OTT죠. OTT는 오버 더 탑의 약자죠. 오버 더 탑은 그 셋톱박스를 넘어서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TT는 우리가 영화나 이 동영상을 볼 때 물론 주로 영화가 되겠죠. 영화를 과거에는 영화관에서 가서 보는데 집에서 이제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모니터 상에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집에 있는 텔레비전을 가지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온라인 영화 OTT라는 건 이제 설명을 하면 온라인 상에서 스트리밍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가 뭐 물론 영화를 파일로 받아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영화를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봐서 그때만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그 이 OTT라는 것인데 이 OTT가 이제 그 더 활성화된 것은 아마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영화관에서 왜 보죠? 큰 화면에 정말 멋있는 그 사운드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실감이. 그래서 영화관에 가는 건데 지금 그 홈시어터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죠? 홈시어터라는 건 집에 자기 집에 마치 영화관에 온 것처럼 작은 어떤 그 극장 그 구조를 갖춰 놓고 기계를 그거에 걸맞는 기계들을 이제 그 설치한 그런 걸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이 홈시어터가 이 스크린에 이게 프로젝터로 주사해서 보는 그 방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아마 빔 프로젝터로 이렇게 영화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집에서 대부분 이제 그 텔레비전으로 지금 그 LED 텔레비전으로 우리가 그 보지 않습니까? 근데 텔레비전이 뭐 최소 뭐 40, 50인치에서 뭐 최대 75인치 아니면 100인치 이상까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뭐 가정집에 텔레비전이라고 한다면 한 뭐 65인치 정도만 해도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극장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도 그와 유사한 그런 이제 그 감동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OTT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OTT가 그 국내에 더 활성화된 것은 역시나 그 넷플릭스가 지난 2016년에 한국에 진출한 것이 큰 계기가 되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그 넷플릭스는 뭐 한 달간 무료로 보고 뭐 그 다음에 돈 내고 본다 뭐 이런 이제 건데 그 이러한 그 OTT 비즈니스는 이제 월마트가 했던 뭐 부두 그 닷컴이라는 그런 그 사이트도 있고요. 근데 요즘 매각됐대요. 컴캐스트에 매각됐다. 국내는 뭐 세네폭스라는 그런 이제 그 서비스 기업이 지금 영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넷플릭스의 그 문제가 지금 되고 있죠. 무임승차 그랬는데 이제 그 통신망을 통해서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많은 그 통신 트래픽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래픽이 생기면 그 통신사에 돈을 그 콘텐츠 제공자가 내야 되는데 넷플릭스는 안 낸다는 거죠. 그래서 돈 좀 달라. 그러니까 뭐 돈 못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소송이 걸리고 해서 지금 아직도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이거 지금 몇 년 전에 신문에 발표됐다고 하는데 판도라 TV가 국내에 그 여러 동영상을 해외에다가 그 서비스 하겠다 해가지고 이게 글로벌 톱 100이라는 그런 이제 발표를 했는데 글쎄요, 교수는 잘 모르겠어요. 몇 가지 방송 이런 거밖에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국내 그
영화, 영상, 그 영상이나 방송 그 콘텐츠 중에서 이걸 합해서 외국에다가 해외에다가 제공하겠다 그런 건데 거의 대부분 교수는 안 들어본 거네요. 네. 미안합니다. 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음악으로 가죠. 음악은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소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음악을 뭘로 들었습니까? CD. 그 전에는 뭐 LP판으로 들었는데, 지금은 CD, LP를 사는 사람 많지 않고, 이 디지털 파일로 거의 대부분 듣죠. 우리나라에도 네온이다 해서 뭐 여러 가지, 한때 뭐 소리바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또 콘텐츠를 무단 사용했다 해서 소송이 걸리고 했던 그런 복잡한 그런 이제 일도 있었습니다만, 이 디지털 음악도 역시나 굉장히 큰 시장을 지금 형성하고 있죠. 디지털 음악도 이렇게 월정액으로 이렇게 구독 경제라고 하죠. 예, 월정액으로 이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광고로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방식은 다운로드 받는 방식, 스트리밍으로 듣기만 하는 방식, 그리고 모바일로 이제 듣는 방식, 이런 몇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음악 수익은 그럼 어디서 나느냐? 대부분 저작권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 음악을 작곡한 그 저작권을 작곡자가 가지고 있고 아니면 어떤 회사들이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운로드 이제 음악을 소비한 소비자들이 낸 돈을 저작권자들하고 나눠서 갖게 되는 것이죠.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온라인 게임으로 하겠습니다. 온라인 게임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대단한 그런 확장을 보이는 그런 산업 분야가 되겠죠. 디지털화가 되면서 전 세계에 많은 이제 게이머들이 한국을 찾기도 하고 한국의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게임이란 건 가장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분야라고 하겠어요.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 중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게임 여러분들도 많이 하겠는데, 요즘 웹게임으로 많이 이제 발전했죠. 과거에는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웹 브라우저에 얹기만 하면 바로 게임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멀티미디어 게임이다라고 그렇게 온라인 게임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한번 게임 산업의 규모를 한번 보죠. 그래서 2008년에 글로벌 게임 산업 규모는 135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모바일이 한 632억 달러였다고 그래요. 예, 그게 대단하죠. 그래서 거의 지금 모바일 게임이 한 절반에 가까운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지금은 더 이게 늘어났겠죠. 그 다음이 PC 게임, 콘솔 게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도 지금 2008년에 4조 700억 이상 이렇게 돌파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가장 게임 매출 톱5가 뭐냐, 리니지 M2 이런 것들이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게임 회사들이 그 당시에 한 20년 전에 출발할 때는 정말 보잘것없었는데 지금은 대단한 그런 대기업으로 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만화 되겠습니다. 디지털 만화는 영어로는 디지털 코믹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웹툰이라고 그러죠. 웹툰. 과거에 우리가 만화를 만화 가게에 가서 이렇게 밤새워서 보고 했는데 거기서 발전된 건데, 글쎄 웹툰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 한국에서 만든 용어인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그런 용어가 되고, 또 이 웹툰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디지털 만화는 우리 한국이 석권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창작되거나 또는 스캐너를 이용해서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을 시킨다고 해요.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는 이 만화를 제작하는 과정이 직접
태블릿에서 그냥 바로 그걸 만들어 버리든지 아니면 스캐너를 가지고 이제 그 종이로 만들어진 걸 디지털로 만들어서 저장된 그런 만화를 이제 디지털 만화라고 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디지털로 만들어졌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아닌데 나중에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된 것을, 디지털라이징 된 것을 우리가 디지털 만화 웹툰이라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디지털 만화는 창작 측면과 유통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창작하는 게 있고, 이제 그걸 이제 유통시켜서 그걸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 둘 다를 혼용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만화의 수익 모델은 뭐냐? 콘텐츠 자체에 대해서 이제 돈을 받거나 또 광고 아니면 관련된 그런 캐릭터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이제 그 만화에 그 관련된 기업들이, 디지털 만화 관련된 기업들이 수익을 올리게 되는데, 약 규모가 지금 2018년에 한 8,800억이 됐고요. 금년 2020년에는 매출이 한 1조 원을 돌파할 거다, 그런 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웹툰 관련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네이버의 자회사로 이제 네이버 웹툰에서 제공하는 그 만화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일별로 지금 하잖아요. 요일별로. 오늘, 그래서 목요일이면 목요일, 뭐 금요일이면 금요일, 오늘이 뭐 토요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에, 그래서 가장 그 많이 보는 만화가 순서대로 쭉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웹툰에 만화 제공하는 기업이 뭐 한 3,000개 이상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조직 간 전자상거래 B2B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